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유진 변호사,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어제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MBC PD수첩이죠? 네네. 네. 동양대 표창장 위조 문제와 관련해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사전 교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성해 총장이 관련해서 검찰 출석하기 전 최교일 의원과 만나 논의를 했다. 이런 내용이거든. 녹취록도 나온 것 같고요. 어떻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그 PD수첩 보도를 보면요. 그 녹취록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성해 총장 측근 정모 씨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최교일 씨가 제일 가까이 있었으니까 교감했을 거예요. 어떻게 할까. 이렇게 증언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후에 자유한국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조국 편을 들었을 때 대학교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거잖아요. 네, 거기가 지금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경북 영주시인데요. 두 사람이 어떤 관계입니까? 최교일 의원과 최성해 총장?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최교일 의원이 초선 의원이잖아요. 그때 최성해 총장이 어떻게 보면 좀 도와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의 공천 전에 동양대학교에서 최 씨 종친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친분을 다졌다는 건데 이게 최 총장 측근이자 이 동양대 생활관 관장 정화묘 씨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당이 정권 잡으면 학교문 닫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최교일 후보를 어떻게 보면은 지지하기 위한 그런 모임을 동양대에서 했어요. 최 씨 모든 종친들을 모아서 동양대에서 행사하면서 최교일 의원을 소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이겨야 된다 이런 겁니까? 네. 네. 그리고 공천 전에. 네. 2016년, 2018년도에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계속해서 MBC PD수첩이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 올라 있던데 방송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서 최성해 총장은 나는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1년 번호가 다르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했는데 다수의 동양대 관계자들은 최 총장의 말이 의아하다. 이렇게 반박했다고요? 네, 그렇죠. 그 일렬 번호도 제각각이고 형식도 모두 달랐다라고 동양대 졸업생들이 그렇게 직접 말한 것도 있고요. 예. 실제로 제보자들 통해서 입수한 확인 결과 일렬 번호가 제각각이고 형식도 각각 다른 상장들이 공개된 거죠. 예. 그리고 해당 방송에서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도 공개됐는데 공소장을 다 바꿔야 될 정도로 공소장 내용이 사실은 맞지 않다. 이런 것도 방송이 됐습니다. 네. 사실 이 공소장에 대해서 처음에 공개되지 않았을 때 저는 일자 불상이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아마도 일자는 공소시효 만료와 관련해서 9월 7일로 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게 어떤 사실관계 확정하기 위해서 사실을 조사해서가 아니라 공소시효 때문에 일자를 정했다는 거는 공소장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공개된 걸 보니까 일자가 9월 6일이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더라고요. 예. 다만 성명 불상자라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직인을 직접 날인했다는 식으로 공소 사실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소장에는 특정 날, 특정인, 범행수법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특정 날, 특정인, 범행수법 이런 거 지금 다 바꿔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게 아니냐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처음부터 이거는 기소 자체가 어떤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확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공소시효 만료일을 앞두고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검찰의 그런 핑계를 대기 위한 변명을 대기 위한 그러니까 기소였고 무리한 기소였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공소 취소를 하는 거는 피고인한테 결코 유리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서 새롭게 기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차라리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훨씬 더 피고인한테 유리하죠. 예. 근데 공소장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법조계의 일부 주장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일시, 장소, 방법이 특정이 되면은 그 피고인은 그에 따라서 방어권을 행사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그 일시에 거기에 가 있지 않았고 내가 그런 방법을 모르고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은 무죄가 되는데 그런 걸 싹 바꿔버리면은 피고인은 또다시 방어권을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기력하게 하는 거는 공소장 변경의 한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그 표현을 써요. 그렇지만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완전 다 바뀌기 때문에 안 되죠. 공소장 변경이. 게다가 방송을 보면 검찰이
정 교수를 기소할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미리 알고 있었다. 그런 커넥션이 있다. 그런 네. 뉘앙스의 보도가 나왔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청문회 현장에 있었는데요. 좀 이상했어요, 오후부터. 왜냐하면 여상규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질문합니다. 예. 근데 사실 국회 그 관례나 이런 걸 따르면요, 위원장석에서 질문하면 안 돼요, 원래. 예. 위원장석에서 내려와서 질문해야 됩니다. 근데 여상규 위원장은 그냥 자기 자리에서, 그것도 다른 의원들은 그 시간도 안 주려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자기만 제일 길게 얘기하고 뭐 그런 상황에서 질문했는데 예. 가족을 돌봐야 된다. 가족들이 뭐 이렇게 수사를 받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가족을 돌봐야지. 지금 검찰 개혁 이런 게 뭐가 중요하 이런 취지로 질문했단 말이죠. 그 이후에 또 이 검찰에서 기소를 하기 전에 또 한국당 의원들이 계속 얘기합니다. 기소되면 어떻게 할 거냐. 기소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상했죠. 기자들도 정말 기소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우스갯소리 했어요. 맨 처음에는. 아유 기소하는 거 아니야. 한국당 의원들이 왜 저러지 그렇게 했는데 기소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갑자기 저녁돼서 질문이 아내가 기소가 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한 것은 검찰로부터 소스를 받았을 것이다. 네, 이렇게 추측 가능한 것이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자들은 검찰로부터 기소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12시 넘어서 발표할 거니까 내일 아침 기사를 네. 준비해라. 이런 말까지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피디수첩의 증언이 나오는데요. 예. 뭐 그렇다면 충분히 이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검찰이 정치를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기소를 할 테니까 그 전에 이제 한국당 의원들이 압박을 하고 그러니까 그 사안을 기자들한테 흘리고 그래서 뭐 총공세라고 할까요? 그걸 통해서 조국 장관이 이 청문회 자리에서 그냥 내려오게 만드는 그런 예. 하나의 뭐 전개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어쨌든 피디수첩 보도 내용이 상당히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또 MBC에서는 재방 편성도 했더라고요. 네, 아까 TV에 나오시더라고요, 신윤준 변호사. 거기 나옵니까? 아, 예, 잠깐. 어제 나옵니다. 출연했어요. 네네. 예. 그래요. 근데 사실 그 방송을 제가 되게 오래전에 촬영을 했는데 어제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게 그러니까 오래전에 촬영해서 저는 이제 방송이 안 나오는 줄 알았어요. 방송 편성이 안 되길래. 네. 근데 아직도 그 사태가 끝나지 않아서 더 취재를 구해서 예, 예. 나오더라고요. 자, 정 교수에 대해서 소환은 하겠다. 뭐 이 얘기는 한 달 전부터 나온 얘기고 소환하겠죠. 그럼 문제는 영장을 청구를 할 것인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법원에서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발부를 할 것인가 기각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발부든 기각이 결론이 나면 조국 장관을 거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뭐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이제 앞으로 정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영장 청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 합리적이라면 절차대로 정말 법 절차대로 해서 합리적이라면 영장 청구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영장 청구 자체가 지금 발부가 안 되어야 되는 게 정상이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곳을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찰이 계속 조금씩 흘려도 뭐 어떤 게 명확한지 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정식이라 법 절차에 따른다면은 발부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예. 네. 저는 뭐 기소는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소는 하겠죠. 영장. 영장을 칠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검찰 특수부가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해왔던 그런 특수부의 모습을 보면은 어쨌든 영장을 쳐서 이걸 끌고 가려고 할 거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러면은 뭐 분명히 역풍이 불겠죠. 저는 그것까지 감안하지 않을까? 아닌데 네. 특수부 검사 20명 이상 모여서 7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그리고서 영장 청구를 안 하면은 그 수사 자체가 우리가 못했다는 걸 입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장은 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법원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랑 구속영장이랑은 그 소명 정도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다르죠. 예. 소명 정도 다른데. 인신구속이니까 당연히 다른 거죠. 예. 네. 그래서 근데 뭐 법률 용어로는 소명이라고 똑같이 써 있는데 예. 그 법원에서 판단하는 게 엄격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원에서 판단할 때 정말 검사들이 이렇게 많은 수의 검사들이 어느 정도의 증거를 굉장히 많이 확보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야만 발부할 것이다. 예. 저는 뭐 그 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텐데요. 이 사안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뭐 지금 촛불 집회도 있었고요. 앞으로 촛불 집회가 있게 되는데 법원에서도 그 증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하겠지만 민심이나 여론을 또 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이야기 해봅시다.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20대 계부가 5살 아이를 폭행해서 아이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지난달 발생한 일인데요. 이게 계부
A씨가 의붓 아들 C씨, 그러니까 C군의 손과 발에 케이블줄과 뜨개질용 털실로 묶고 목검으로 마구 때리고 뭐 손과 발로 폭행을 해서 사망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게 이 과정이 이 현장 모습이 CCTV에 다 담겼어요. 안방에 있는 CCTV에 담겨가지고 경찰이 이걸 확보하고 있는데 저는 이 기사를 봤을 때 손과 발을 묶었다 이 부분도 정말 화가 났지만 이게 뒤로 해서 묶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몸이 활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네, 활처럼 쉬게 해서 묶었다는 거죠. 참 그 얘기 듣고 정말 눈물이 날 정도였는데 이렇게 폭행을 해서 이 5살 아이가 사망한 사건 그리고 이 계부는 구속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 계부의 폭력성이 이전부터 드러났었다고요? 네. 2017년에도 그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로 인해서 그 징역, 실형을 받았다가 집행유예로 돼서 나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를, 그래서 보육원에서 2년 7개월인가? 보호하고, 2년 6개월간 보육원에서 보호하고 있다가 데려오자마자 한 달 만에 다시 이 사건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를 계속 보육원에 두었으면은 좋았을 텐데 아이를 데려와서 더 가혹하게 폭행을 해서 사망하게 한 거죠. 안방에 CCTV는 누가 설치한 겁니까? 안방 CCTV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계부가 그 아내를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네. 사례가 들었네. 그런데 그 CCTV 범행 현장이 고스란히 나왔던 거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왜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를 데려가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 그 아이에 대한 미움 뭐 그런 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그런 똑같은 일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원에서 다시 데리고 왔다. 그건 아이에 대한 미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다시 폭행하기 위한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괴롭히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가 말릴 수 있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이 엄마는 지금 자기도 지금 목숨을 잃을 상황이었다라고 판별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맞는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방조를 한 건지에 대해서는 경찰이 CCTV를 조사해보고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CCTV를 보고. 네네. 일단 아이 엄마는 당연히 말리라고 했지만은 남편이 자신까지 폭행하고 네. 나머지 두 아들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네. 이 이야기인데 네. 아이들 중에서 유독 이 사망한 아이만 더 폭행을 가하고 괴롭히고 이랬던 것 같네요. 네. 지난번 사건도 그런 거 보니까. 네. 그 두 아들 다 폭행을 했는데 그 첫째 아들에 대한 폭행이 훨씬 더 심했습니다. 예. 제가 직접 예전에 이런 사건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고 징역 실형을 받아서 교도소에 있는 분이 이제 저는 국선 사건으로 들어갔는데 자기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1심 내내 그렇게 무죄항변을 하고 저를 만나서도 계속 무죄항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해서 막 울면서 하길래 정말 이 사람이 그 아이를 폭행한 게 아닌가 보다 해서 저도 열심히 그 항소 유서 쓰고 했는데 법정에서 판사님께서 엄하게 꾸짖으시니까 자백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바로 자백한 건 아니고 제가 교도소 몇 번 접견을 계속 가니까 그제서야 다시 자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거짓말했냐 했더니 처벌받는 게 무서웠대요. 자,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상태죠, 지금. 네. 네. 그 상태에서 아이를 구타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이 범죄가 상당히 중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판결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지난 2017년에 그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게 조금 의아해요. 어느 정도 폭행 상태인지는 정확하게 지금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게 아동학대고 그 어린 아이는 뭐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건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폭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냥 집행유예로 만연하게 풀어준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고 이번에는 지금 사망을 했어요. 네. 사망을 했는데 이거는 폭행치사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땐 살인죄예요. 살인죄가 적용이 돼야 되고 뭐 거의 저는 무기징역까지 나와도 전혀 할 말이 없다라고 보여져요. 이거는 고의로 아이를 묶어놓고 굉장히 괴롭히다가 죽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살인죄가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5살짜리 아이를 강목으로 네. 하루 종일 때리면 당연히 사망한다고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는 네. 거예요. 그건 네. 치사라고는 할 수 없는 할 수 문제예요. 없어요. 살인이다. 예, 살인이라고 보여져요, 저는. 예. 근데 그 흔히 우리 아동학대 이야기 나오면 미국 예를 많이 드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동에 대해서 가해지는 범죄에 대해서 상당히 엄하게 처벌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예전보다는 많이 조금 강해졌다고 하는데 네. 아직도 모자람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때요? 그렇죠. 아직도 모자람이 있는 게
이 아이들을 보호할 만한 또 시설이 충분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을 결국 다시 집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아이들이 집에 다시 들어가면은 재폭행, 재학대가 시작이 돼서 거의 뭐 재범이 발생할 뭐 위험이 80%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법에서 아이들이 격리시켜야 되는 그 요건을 좀 더 완화해서 격리돼서 완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전 두 가지가 좀 미흡하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 지난번에 이렇게 집행유예 선고받을 때 아내의 탄원이 많이 작용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감옥에 가면, 교도소에 가면 생활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런 면들. 남편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더라도, 교도소에 가더라도 경제 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뭔가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보육원이나 그 보호시설에서 데리고 갈 때 그걸 판단하는 뭐 법정에서 판단하든 심의기관. 그러니까 심의기관 네. 이런 데서 좀 엄격하게 판단해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런 엄격한 판단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엄격한 판단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잊을만 하면 아동학대 뉴스를 다루게 되는데, 이렇게 뉴스가 나올 정도면은 알려지지 않는 아동학대 피해는 얼마나 될까? 네, 이런 거 굉장합니다. 생각하면, 네. 그렇죠?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피해 아동 보호 명령 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모가 아이를 데려가겠다 하면은 그걸 막지 못하니까 이거 네. 유명무실하지 네.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기도 하고 이게 최대 4년까지밖에 보호할 수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데려갈 때 당시에 심의기관이라든지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뭐 심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후 감독도 그러니까 네. 아이가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잘 있는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사후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보고 의무도 부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아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손찌검을 하면은 내가 이거를 의무를 이행할 때 문제가 발생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부모한테 아이를 데려갈 경우에는 어떤 일정 정도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여기 뭐 계속 보고를 해라 이렇게.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조금 전에 박정호 기자가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한국당 애들 왜 이래? 이런 부적절한 표현을 썼습니다. 당시 기자들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실감나게 전달하다 보니 있었던 일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맞습니다. 쌍따옴표가 들어가 있는. 쌍따옴표가 들어가 있는. 그래요. 오늘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